안녕하세요. 우리는 시사 읽어주는 남자들 시익남입니다. 자, 여러분, 위크2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시익남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화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익남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오른쪽부터 해주실까요? 제가 오른쪽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시익남 창립 멤버 김승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시익남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모집하고 시작하게 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남자 이준기라고 합니다. 국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운데 선 남자 박철호입니다. MC로 지금 현재 있고요. 저도 창립 멤버로 있습니다. 자, 저는 UCLA를 이미 졸업한 졸업생이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예전 고전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박상훈이라고 하고요. 저도 창립 멤버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오늘 특별히 빨간색 옷을 입고 왔는데 이거를 보시면 제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총선입니다. 이 총선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먼저 총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총선을 말하기 전에 첫 번째로 선거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20대 총선을 맞아서 선거구가 새로이 획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선거구가 왜 획정이 됐냐, 왜 예전 선거구에서 지금 선거구로 바뀌었느냐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난 선거구, 예전의 선거구가 이제 바뀌었던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저희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총 300명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각자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외하는 자신들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구에서 각 지역구마다 한 명의 의원을 뽑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증가하고 또 이제 인구가 이제 농어촌에서 도시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서 이런 수도권 지역에 있는 지역구들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좀 지방 지역, 이렇게 뭐 호남, 영남, 이런 충청, 강원 이런 지방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이 선거구 간의 인구 격차가 되게 심해졌습니다. 일례로 들면은 서울에 있는 기존 강남갑이나 강서갑에 있는 선거구가 그 경북 영천에 있는 선거구보다 인구가 3배가 많은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만 명에 있는 선거구가 있고 10만 명에 있는 선거구가 있으면은 똑같이 국회의원을 한 명 뽑게 되는데 그럼 30만 명에 있는 선거구의 그 수표의 가치는 4분의 1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의 선거구를 위헌 판결을 하고 새로운 선거구는 이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의 격차가 2대1 비율이 넘지 않도록 새롭게 선거구를 지정했고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합의함에 따라서 새로운 선거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구 획정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했는데 그게 약간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약간 좀 이게 획정 합의가 지연됐는데요. 합의가 지연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잘 아셨던 필리버스터가 있었죠. 네. 그 필리버스터에 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네. 필리버스터란 게 뭔지 여러분한테 짤막하게 설명해드리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택한 나라에서, 국가에서 민주적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소수의 의견을 철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다 필리버스터 제도를 택하고 있고요. 저희는 19대 총선에서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강력한 의지로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안에 필리버스터 법안도 같이 들어가서 통과가 된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요번에 대테러 방지법이라고 그래갖고 좀 막 악법이다 뭐다 하는 말이 많은데 그 법을 결국에 새누리당이라는 거대 집권 여당의 어떻게 보면 횡포죠. 그 표를 다수당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거기서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법 안에 있는 법대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한 건데, 그게 어떻게 국정 운영이라는, 물론 선거구 획정 매우 중요하죠. 그 국정 운영이고,
그런 거에 의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어떻게 국정 운영과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와 법을 따라서 우리 법치 국가에서는 법을 따라 행동하는 게 맞는 행동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승찬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버스터 전에 이제 선거구 획정할 때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 그때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그때 그 의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의석수를 어떻게 획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서 그것 또한 선거구 획정이 연기된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주 예를 말씀드리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한테요. 물론 새누리당은 거절했고요.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뭐냐고 말씀을 드리면요. 전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5개에서 6개 지역으로 나눈 뒤에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한 뒤 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어서 의석을 배분하는 건데요. 새누리당이 반대한 이유는 일단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가 만들어지면 일단은 한 당의 제1당의 과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영남에서 70% 80% 득표해도 호남에서 반대로 그 득표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절대 이걸 받아줄 이유가 없죠. 과반을 확보해야 되는데 180석 외치시는데 이 제도를 받을 리가 없고요.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제도를 통과시켜야만 여당의 과반 확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디딤돌이었는데 필리버스터, 선거법 등등해서 여당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결국 여당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면은 그럼 승찬 씨 말을 듣고 생각나는 건데 네. 그럼 결국에는 여당과 야당이 선거구 획정을 위해 매우 노력했다고 하는데 야당 측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라는 걸 통해서 뭔가 정말 선거구 획정하려고 노력을 정말 해왔는데 여권의 반대로 중지되다가 결국에 타이밍의 문제로 필리버스터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선거 획정이 늦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일단은 먼저 하신 말씀부터 이준기 씨가 먼저 하신 말씀부터 좀 답변을 드리자면은 필리버스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의견이 정당하게 표출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수의 의견을 필리버스터 대테러 방지법에 관해서 하는 필리버스터였는데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대테러 방지법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총선 때 표를 찍어달라고 눈물의 그런 호소를 하시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만 벌어졌는데 그렇죠. 예. 그게 과연 소수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승찬 씨께서는 이제 뭐 그게 여당이 원하는 대로 됐고 뭐 야당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이런 정치 싸움에서 가장 손해를 본 거는 준기 씨의 말도 답변을 드리자면은 둘 다 여당과 야당의 책임이 있는데 이런 정치 싸움에서 가장 손해를 본 거는 국민이 아닌가. 이렇게 선거구 확정이 늦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예비 후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공약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또 줄어들었고 또 저희 같은 재선거자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미리 했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공약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투표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여당이 이익을 보고 야당이 뭐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아닌가. 하여튼 가장 손해를 본 건 국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여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요. 네. 그러면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 혹시 반론을 할 수 있다면 네. 그 박영선 씨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표를 흡수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과 다음 부분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국민이죠. 국민이 가장 그렇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떠한 대의를 위해서 행동을 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말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지만 정치인들은 표와 선거에 따라서 정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에서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편승하는 행동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표를 의식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진 저는 않거든요. 당연히 어떤 정치인이 정치 활동하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또 국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함이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 당연히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그게 왜 정치로 잘못된 행동인 거라고 그런- 저도 궁금증이 듭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꼭 그 자리에 세세할까요? 국민들의 표에 대한 지지는 선거운동 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리버스터라는 그 자체가 그 대테러 방지법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까지 굳이 이렇게 늦춰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굳이 표를 효소해야 했을까 하는 점은 저도 의문이 났습니다. 자,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 상민 씨 얘기 마지막으로 그 공천 제가 필리버스터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필라버스터 이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가 저번 국회를 봤을 때는 쇠망치도 나오고 쇠사슬도 나오고 이게 체르타도 나왔죠.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도 볼 수 어려운 그런 물건들이 동물도 국회에서- 나왔죠. 동물도 나왔나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분 중 하나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언더 리버티에 많은 내용을 썼지만 그 중에 소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횡포인 거죠. 근데 지금 했던 게 새누리당이 했던 게 횡포다. 그거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각자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횡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소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수에 대한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인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필라버스터가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사뭇 아름답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요. 좀 동의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민주주의적이고 법 안에서 싸우는 게 되게 이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법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상민 씨가 매우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으로 총선에 대해서 요번에 유난히 공천 때문에 집안 싸움이 많았죠. 그렇죠. 집안 싸움에 대해서 먼저 여당 쪽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여당에도 공천 파동이 굉장히 심했었죠. 여러분들 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다시피. 그래서 공천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역시 유승민 의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네. 유승민 의원 얘기는 정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로는 2005년 유승민 의원이 그 박근혜 의원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당시 박근혜 의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당시 소위 말하는 친박 주자로서 박근혜 의원의 이제 서포트 아래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구에서 뭐 국회의원도 하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은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회를 얻으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신 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약속하셨던 공약 중에 하나인 증세 없는 복지를 정면 비판하기도 하셨고 또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하시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이제 야당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소위 말하게 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압박이 이기지 못해서 원내대표를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갈등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얼마 전에 이제 공천까지 쭉 이어오게 되었었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양구 씨께서 공천위원장이 되시면서 이 이양구 씨를 중심으로 한 공천위원회에서 유승민 의원을 이제 공천을 주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퇴를 압박했죠. 그래서 이제 유승민 씨가 마지막 날에 후보 등록 마지막 날에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엔 칩거를 하시다가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하시고 무소속으로 이제 새로 출마를 하셨거든요. 네. 그 출마하시고 나서 또 굉장히 이슈가 된 게 하나 또 있었죠. 그렇죠. 이담 씨. 이거 저희가 받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이제 이준기 씨가 하신 말씀. 뭐 장인어른이시라고. 이거는 저희 방송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로지 이분의 개인적 그렇죠.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우시죠. 요즘 가장 핫 이슈하는 이슈죠. 요즘.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그 특히 이렇게 가족이나 아니면은 뭐 주변 도와주는 사람 중에 그 김을동 씨가 아들이 송일국 씨이기 때문에 정말 이슈가 돼갖고 선거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뭐 정책과 이런 거보다는 완벽한 인지도를 통해서. 근데 이번 유승민 씨도 자신의 아름다운 딸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슈가 되게 젊은 층에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 되게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법학과를 전공하셨다고 제가 들어 동국대학교 법학과 동국대학교 법학과 4학년에 제가 법 쪽을 좀 원하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좀 같이 동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소망을 한번. 뭐 학교도 뭔가 연관이 있다고. 저희 아버지가 동국대 출신이신데. 학교 들어가나요? 그렇군요.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합리적 보수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유담 씨를 찬양하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유승민 후보가 나왔는데 그 가족과 함께 선거 캠페인을 뭐 이게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게 가족을 불러들인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사람이 정책에 나가서 선거전을 펼치는 거 할 때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뭐 미적 기준에 따라서 뭐 선거 투표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물론 성숙한 시민과 국가와 이런 데서는 그 사람의 정책과 그 사람의 품성과 인품을 보고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현실 정치에서 현실적으로 볼 때 선거전은 홍보전의 연장선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의 그 어떻게 보면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요즘. 자기 PR의 연장선이 전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족을 사용하는 게 왜 굳이 나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다시 여당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윤상현 의원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 윤상현 의원께서는 사석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안 하고 누나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보여주신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시죠.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막말 욕설이 녹음된 파일이 유출이 됐어요. 이제 김무성 당대표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그런 걸 제가 방송에서 얘기는 차마 담을 수 없는 될것 내용들이어서 같은데. 그냥 해도 될 거예요. 네, 뭐 비속어가 아니라. 네. 뭐 일단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좀 더 관심을. 그래서 지금 친박과 김무성파가 이렇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한구 공천위원장께서 합의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막말 이런 파동이 있으면서 공천 경선 지역을 대폭 늘렸죠. 그러면서 경선에서는 친박들이 대거 떨어지고 그리고 김무성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시 살아 돌아오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친박 공천이 이제 생각보다 좀 숫자가 더 확실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또 이완구 의원께서 이제 국회의원 품위를 어긴 사람들은 공천에 배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상현 의원도 이제 배제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결국에는 친박의 최대 적은 친박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한구 공천위원장께서 공천위원장으로 되셨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 친박과 비박 구도에서 친박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윤상현 의원 사건도 있고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비박 의원들도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반발력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비박 얘기, 김무성 당대표 얘기를 하니까 또 옥새파동 얘기를 빼먹을 수 없죠. 옥새파동이 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옥새라는 건 이제 새누리당 당대표의 인장, 도장을 말한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새누리당이 이제 각 지역구에 공천 후보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공식적으로 공천을 완료시키려면은 새누리당의 당대표 김무성 의원께서 그 당대표 도장을 가지고 확인을 찍어줘야 되십니다. 근데 이 유승민 의원 사태가 있고 또 유승민 의원과 같이 탈당하게 된 뭐 새누리당 대구의 뭐 주호영 의원, 권은희 의원 이런 그분들이 이제 탈당을 하시고 나서 새누리당은 그 지역구에 새누리당 자체 후보로 또 내놨었는데 김무성 이제 의원께서 그 새누리당 후보들을 이제 공천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당 대표의 도장을 들고 자신의 선거구인 부산 영도로 회피를 하신 거죠. 그래서 도주. 네, 이거는 어떻게 하신 건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또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급하게 부산으로 이제 쫓아가셔서 이제 뭐 같이 소주 한잔 하시면서 합의를 보시고 결국에는 이제 5개 총 선거구 중에서 2개만이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놓지 않는 것으로 총 합의를 봤습니다. 네, 정말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일단 너무 웃긴 게 여러분 옥새가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옥새는 왕의 도장입니다.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까지 고종 황제가 쓰시던 그 국가의 도장을 옥새라고 합니다. 김무성 씨가 왕인가요?
네, 뭐 사람들이 킹무성 하죠. 근데 옥새는 왕의 도장입니다. 새누리당이 언제부터 정당이 아니라 무슨 왕칙 왕조. 왕 국가였나요? 저는 그게 일단 들으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고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새누리당이 이제 셀프 디스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면서 이제 홍보 영상을 찾아봤는데 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이제 본인들께서 셀프 디스를 하시는데 참, 네, 할 말이 없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야 쪽으로 넘어온 김에 열을 봤으니까 야당 쪽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죠. 뭐 야당 쪽 얘기는 그 정말 저도 할 말이 많죠.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야당으로 위치하고 있으면서 보여준 행보나 모습이나 김종인 대표가 보여주는 모습 같은 거를 보면 사실 야권 지지자 입장으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되게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떻게 자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더불어민주당에 오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이 스스로를 비례대표 이번에 셀프 공천하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당을 사당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노역이라고 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노역이라고 할 수 하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 여러분들의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논리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하지만 이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셀프 공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가장 원론적인 일을 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바꿨잖아요. 뭐 김한길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와 막 내분이 일어나고 문재인 지지와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우리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의 투표로서 뽑힌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합법적인 절차를. 하지만 그분이 당대표로 뽑힌 이후에 그분을 반대하는 약간의 세력들 그분들은 스스로 비노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친노 패권 세력이다 이러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뽑힌 문재인 전 대표를 흔들어대고 욕을 하고 자꾸 내려오라고 그렇게 흔들어대니까 결국에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상황을 지켜보다 못해서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강력한 권력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전제군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외부에서 김종인 씨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김종인 씨에게 좀 비대화된 권력이 집중하게 되었고 그 비대화된 권력을 갖게 된 김종인 씨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행보를 하나하나 보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공당이 사당화가 된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셀프 공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신 뒤 이해찬 씨나 정청래 씨 같은 사람들을 컷오프하면서 뭐 운동권과 친노를 배제하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야권을 지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고 참 실망감을 안기는 행동까지 보이게 됐는데 저는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문재인 전 대표를 흔들어냈던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있죠. 안철수 씨가 그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이건 뭐 같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했는데 다 같이 죽자는 소리가 아닌가 약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광야에서 죽을 것도 아니고 죽지 않을 것도 아니고 뭐 제 자서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당의 전체적인 저의 개인적인 성과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뭐 지금의 행보를 보면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그나마 선방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봤을 때 지지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저는 정치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집권 여당이 최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 대안인 제1야당 3당도 있는데 그 3당은 3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중대 아닌가 이중대. 그렇죠. 새누리당이 이중대죠. 국민의당을 지지합니다. 뭐 이렇게 된 김에 제가 뭐 국민의당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안철수 씨께서 민주당을 떠나시면서 새정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민주당에 계신 친노가 아닌 비노 분들을 이렇게 몇 명 데리고 같이 나가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건 이제 비례대표예요. 왜냐면 지금 비례대표가 항상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민주당 비례대표를 보면 1번, 2번은 과학계에 계신 이제 교수님들, 국민의당. 국민의당, 네. 그렇죠. 과학계에 계신 이제 연구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12에 당 인사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있고 변호사협회 부회장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비례대표로 봤을 때 과학 쪽을 좀 중심을 둬서 다양성을 신경 쓴 비록 무리 없는 공천이었던 것 같아요. 욕도 다른 당에 비해서는 덜 먹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많이들 알다시피 이제 관전 포인트가 몇몇 있죠. 이제 당이 20석 이상을 차지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될지, 또 이렇게 야권표를 스플릿 해갖고 새누리당의 180석을 저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중대라니까 이중대. 새누리당의 이중대. 또 그리고 만약 180석을 저지하고 20석을 차지했을 때 솔직히 우리가 3당을 보긴 보았죠. 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20석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힘을 가진 3당을 보진 못했죠 아직까지. 그래서 뭐 굳이 우리 정치사를 펼치자면 3당 중에 가장 치열하게 했을 때가 예전 과거 민자당과 통일민주당과 그 암흑 평화. 역사네요. 거기는 네. 이제 좀 아, 약간 네. 힘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좀 네. 내가 해보겠다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우리 당 3당 체제를 정확히 이제 안철수 씨가 주장하는 3당 체제로 좀 판도를 바꿔보겠다. 그리고 내가 중간에 서갖고 제대로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윙 보트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죠. 솔직히. 3당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20석 이상을 차지했을 때. 그게 아닌 이상은 뭐 과거 충청의 자유선진당처럼 자민련. 그쵸, 이제 자민련이 그러면 되는 뭐, 경우 네. 호남의 자민련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똑같이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이제 의원께서 민주당을 탈당하시면서 데려온 인사들이 대부분 호남 토호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김한길 뭐 지금 탈당하셨지만은 의원도 계실 거고 뭐 새로 이제 합류한 뭐 정동영 의원 전 의원도 계시고 지금 의원 아니시죠? 그렇죠. 네. 전 의원이시죠. 전 의원도 계시고 그러고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총선 후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호남 정당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제 프레임을 벗어나는 게 이제 가장 3당으로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닌가. 못 벗어납니다. 제가 확정드리겠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네. 아 20석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못 거죠? 벗어나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승차 씨, 네.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는 야권에 최소 3개의 원내 정당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이제는 1여 다야의 상태가 된 거죠. 현재까지 야권 단일화가 성공한 지역은 총 4곳입니다. 서울 동작을, 서울 은평을, 강원 춘천 그리고 경남 창원 성산 지역인데요. 이 4곳 또한 야당 3당이 합의를 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남 창원 같은 경우는 정의당과 더민주당이 합의를 본 상태고 춘천 같은 경우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나머지 서울 2곳은 더민주와 정의당이 서로 합의를 본 상태인데요. 이 4곳을 제외한 다른 곳은 현재 경합 지역이 최소 44석에서 최대 107석까지 예상이 됐는데 제3당이 생기면서 결국 여당이 지금 어부지리를 통해 개헌 저지선이 180석, 더 나아가서 거의 200석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야권 단일화 사실 이제는 늦었죠. 이제 투표 용지도 프린트가 됐고요. 하지만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좀 애들을 하고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다면 사실 야권 단일화라는 문제가 역대 총선을 보면 단 한 번도 이슈가 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각자의 목소리가 있고 각자의 정당이 있는데 각자의 색채가 있는데 굳이 뭐 약 하나로 단일화를 해서 하는 거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이제 야권 쪽에서 주장하는 그 골자는 현재 집권 여당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우선 각자의 다양성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거대 악을 물리치고 우리가 정권을 다시 갖고 와서 선거구제를 바꾸던 그런 게 우선시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대의를 생각할 때 여권을 심판하자가 그들의 대의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자가 그들의
주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 측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네, 저도 딱 할 말이 있어서 하려고 예. 그랬는데 다행히 이렇게 얘기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보면은 지금까지 선거 중에서 야권 단일화가 이슈가 안 됐던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이고 지난 총선 때도 지난 총선은 야권 단일화를 성공을 했죠. 그렇죠. 야권 단일화를 성공을 해서 뭐 야당이 보여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보여준 것이라고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원 의원들을 원내에 입성시키면서 아로 세력,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 국회에 입성시키는 결과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제 그 여당을 이제 거대 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물론 이제 야당 지지자로서 이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이제 집권하기 원하시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다고 예, 악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이렇게 뭐 공격하려고 네.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이렇게 네, 그냥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단어 선택이 이렇게 당연하죠. 됐네요. 야권 네. 지지자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야권 단일화 정말 좋은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국민들도 그것을 지지를 하고 또 제3당도 그거를 원하지 않을까. 또 근데 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안철수 씨 입장인 거죠. 안철수 씨가 뭐 지금 뭐 세상에 욕이란 욕은 지금 몇 개월 동안 엄청 먹고 있죠. 근데 이 안철수 씨가 또 여기에서 단일화하겠다 하고 나서면 또 안철수 씨 욕 먹는 건 뭐 둘째 치더라도 안철수 씨 입장이 이제 엄청 곤란해지는 거죠. 지금 그 다음부터 안철수 씨 뭐 국회의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내용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건 뭐 비겁하다, 약하다. 그리고 안철수 씨의 아이디올로지 우리가 3당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자기가 하고 싶으자 하는 바가 뚜렷한데 그걸 또 이거 합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너무 그렇죠. 뭐라고 하긴 또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은가. 그 부분은 저도 100분 동의하고 사실 제1야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야권 단일화에 그렇게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에. 정의당 쪽에서도 계속 야권 단일화 하자고 요청을 했지만 김종인 대표가 계속해서 거절 의사를 표했고 국민의당과 야권 단일화를 약간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안철수 씨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그게 물 건너가게 됐고 그 이후로 그 국민의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김한길 씨 사퇴하는 그런 격을 초래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양쪽 다 말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여권 쪽에서 얘기하는 다양성의 존중, 색채의 존중,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다이버시티 당연히 존중해야 되죠.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안철수 씨하고 지금 당 대표이신 그 누구시죠? 민주당 당 대표 김종인 씨. 김종인 씨하고 그렇게 옛날에 사제지간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너무 칼같이 얘기도 안 해보고 딱 이렇게 끊어버려갖고 한 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둘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둘 다 좀 자존심 내세우면서 둘 다 좀 피를 보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죠. 이 야권 단일화 및 공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격전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방금 전까지 얘기하던 논란의 중심에 계신 안철수 씨에 대해서 먼저 노원병 제일 핫하죠. 지금 뭐 선거 결과가 나와도 제일 먼저 보여줄 때가 노원이죠. 왜냐면 일단 안철수 씨가 여기서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 그러면 뭐 국민의당도 뭐 이제 사라지는 거고 안철수 씨는 이제 대선 후보 탈락이고 다른 직장을 찾으셔야 되겠죠. 다른 직장.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우리 이준석 씨 있죠. 우리 뭐 엑스 박키드라고 해야 되나요? 뭐 다들 알지만 박근혜 키드라고 하지만 다 박근혜 씨하고 이제 노선은 안 한다는 걸 알지만 말하지 그 볼드모트처럼 말할 수 없는 그런 진실이죠. 근데 이제 이준석 씨가 여기 나온 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이준석 씨가 이제 박근혜 친박 쪽에서는 좀 이제 회피를 하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지역에 나가기 좀 힘들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좀 자진해서 나 여기 가서 명분도 있고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이제 뭐 인지도나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또 떨어져도 다음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이준석 씨가 여기 오지 않았나 저는 싶죠. 손해 볼 게 없죠. 떨어져도요. 그렇죠. 뭐 이준 씨가 아직 젊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버드를 근데 이기기라도 하면 뭐 대박이죠, 그거는요. 지금 이만큼 접전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이득을 많이 그쵸. 챙겼다고 볼 수 있죠. 현재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나요?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가 지금 6%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여론조사도 솔직히 잘 믿기 어려운 게요. 이게 좀 여론조사를 살펴봤는데 500명 조사해갖고 이제 표본 오차가 4.4 정도가 나는데
그것도 되게 좀 믿기 어렵다고 제가 좀 전문가를 통해서 말을 들었어요. 그것도 한 30번 돌려봐갖고 이제 에브리지를 구하면 그때 이게 좀 믿을만하던데 한 번 돌린 것 갖고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철수 씨가 지금 우세인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재밌는 게 노원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제 당이 한 당에 이제 귀속된 그런 지역이 아니라 여기 분들은 이제 좀 잘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좋게 말하면 말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진짜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안철수 씨가 우세인 걸로. 뭐 여기 하면은 제가 봤던 여론조사에서는 38% 정도가 안철수 씨를 지지하고 국민의당 지지하고 있고 35% 정도가 새누리당 이준석 씨 지지하고 있고 또 언급을 안 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후보를 냈는데 황창하 씨가 23% 지지도를 갖고 있거든요. 꽤 많이 늘어났네요. 예, 그래도 꽤 많이 늘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접전이죠. 진짜로 그야말로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票가 엄청나게 갈린 상황이라고. 뭐 잠깐 민주당 분 얘기를 하자면 그분은 이제 친노 계열의 이제 정치에 나서진 않았지만 이제 책사로 많은 보좌관을 지내셔갖고 이제 친노 쪽에 엄청난 지지를 받으실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몇 퍼센트 10%가 넘는 이 퍼센트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그 종로 쪽은 어떤가요? 네, 종로도 이제 또 격전지 중 하나인데요. 네. 여러분들 이제 뉴스에서 종로가 정치 1번지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종로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첫 번째로 뭐 우선 뭐 서울의 중심에 있고 뭐 많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리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로 이제 종로가 이제 역대 대통령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그런 지역구인데요. 우리 제일 최근 대통령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종로구 국회의원 출신한 걸 아시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대통령이 되진 않더라도 종로에 이제 출마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이제 여든 야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중요한 뭐 잠룡들이라든지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종로가 이제 정치 1번지다라고들 하는데요.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들도 정말 예사롭지 않은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19대 의원을 지냈던 정세균 후보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오세훈 후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서울시장직을 지낸 당시에 캐삭방을 했죠. 포퓰리즘 이슈를 가지고 캐삭방을 해서 후보직을 사퇴를 이제 그 시장직을 사퇴를 하고 정치에서 물러났다가 이제 다시 얼마 전에 이제 종로구에 나오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이제 공천을 실제로 받으셔서 경선을 통과하셔서 종로구에 나오셨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이 대한민국 전체라고 봤을 때 그 대통령 다음 대선 지지자를 봤을 때 얼마 전에 또 오세훈 후보가 김무성 대표를 역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이 상징적인 종로 정치 1번지에서의 승리를 하게 된다. 그것도 민주당 후보도 정세균 후보라 그러면 이제 정말 언제든지 잠룡으로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큰 인물인데 정세균을 꺾고 종로에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 오세훈 차기 대통령이 조금 더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바입니다. 네. 박상훈 씨 개인 의견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네. 아니면 정세균 씨가 오세훈을 그렇죠. 물리치고 이제 당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이제 정세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이긴다면 또 그것도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종로를 격전지로 뽑았습니다. 여론조사 보니까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또 뒤집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세균 씨는 20%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40%까지 와서 추월을 했으니까 여기도 진짜 당일 날까지 봐야 되는 그런 지역이죠. 아무도 모르죠. 네. 자, 그러면 종로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대구 수성갑은 어떻죠? 대구 수성갑은 사실 대구 하면은 새누리당의 텃밭 오브 텃밭이죠. 깃발 먹어주면 다 된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1번이 굉장히 유력한 곳인데요. 여기서 지금 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현재 4월 7일 YTN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시죠. 김문수 후보를 거의 2배 가까운 지지율로 현재 61.3% 대 29.2%로 거의 2배가 넘는 스코어로 압도당하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사실 거의 김부겸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분이 사실 되게 공통점이 많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역시 3선의 국회의원이시고 경기도지사 두 번 하셨고요.
김부겸 후보도 경기도에서 3선 국회의원 하시다가 2012년 대구로 내려오셔서 낙선하시고 2014년 대구시장 낙선하시고 다시 도전하시는 건데 사실 이 대구 수성갑이 TK 대구 경북의 정치 1번지입니다. 종로와 비슷한 곳이죠. 그리고 이곳이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젊은 유권자도 많고 야권 지지 세력도 꽤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최근 들어서 야당에서 대구 안에서 당선된 이력은 없거든요. 최근에 아마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김부겸 후보 또한 방금 말씀하신 오세훈 후보처럼 아마 차기 대권 주자로서 성장하지 않을까. 반대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진다면 아마 정치 은퇴를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김부겸 후보는 지더라도 정치 은퇴는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이미 개척하시는 분이라. 네. 대구 수성갑에서 진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인사가 당선이 되는 거는 정말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죠. TK면은 TK 이제 대구 경북이면은 지금 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중심지 아닙니까? 심장 아닙니까? 심장. 또 동성로에 박근혜 대통령 그 생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수성구 아닌가요? 모르겠는데. 저는 정확히 아닌 것 같습니다. 아유 이게 진짜 저는 이게 만약에 당선되면은 진짜 전라도 광주에서 새누리당 그렇죠. 타이틀 달고 당선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지역주의가 이제 탑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이거는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대구에서 경북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또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물론 이재근 의원도 있습니다만 여당 의원이 당선이 되고 저는 이거 지역주의 타파의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충청.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충청에 대해서 브리핑이라고 하긴 그렇고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19대 총선 그러니까 전 총선이죠. 19대 총선에는 여권이 압도적은 아니고 거의 판정승을 했던 그러니까 여권 출신 국회의원이 15명이 나왔고 야권 출신 야권 출신이 10명이 나왔던 충청도 자체 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원래 충청도가 사실 그 전 총선에서는 야권이 승리를 했었는데요. 현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신 유경수 여사께서 충청도 출신이시거든요. 그때 또 새누리당의 선거를 이끌었던 분이 현재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굉장히 많은 여권적 지지를 얻었는데 그러면 20대 총선은 과연 어떨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충청을 보면은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다음에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특히 충청남도를 먼저 보면은 현재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내려가서 안희정 대망론을 이야기하면서 충청남도에 있는 그 우리 국민들한테 매우 어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현재 충남지사는 안희정 씨가 도지사 행정 순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만큼 충남에서는 야당 쪽의 세력이 좀 더 많이 세력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가 반면에 충청북도도 굉장히 재밌는 게 현재 유엔 총장이신 방기문 씨가 충청북도 출신인데 이분이 계속해서 우리 현 여당과 약간 커넥션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약간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 쪽은 아무래도 약간 아직까지는 여권 쪽에 하지 않았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충청북도인가요? 논산이 이번에 이인재 씨가 정당 바꾼 걸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인재 씨가 이제 7선에 이제 도전을 하시는 게 충청 논산이고요. 또 야당 쪽에서 7선에 도전한 이해찬 씨가 세종시에서 나오는데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도 7선 도전하시는데 또 세종시에서는 아마 이해찬 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 한번. 논산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곧 가지 않을까. 네. 연결. 혹시 그쪽은 다녀오셨나요? 아닙니다. 저도 이제 곧 가겠. 논산에서 다시 뵙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광주는 또 광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 자세히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붙고 있는 게 국민의당 청정배 의원과 목포 천재라고 3대 천재였나요? 목포 3대 천재 청정배 씨가
그 광주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전 삼성전자 상무셨나요? 예, 여성으로서 최초로 고졸 출신으로 그렇죠. 그분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주 그 지역구를 나오게 돼갖고 두 분이 굉장히 잘 펴고있는데 엇비슷하다고 여론조사 보면은 엇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항자 씨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제 천정배 씨는 이제 정계 은퇴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천정배 씨가 이게 되면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렇죠. 아직 차기 DJ를 노리는 뉴 DJ 서를 맡은 천정배 씨가 다시 한번 힘을 얻지 않을까. 이 DJ 아니죠? 아니, 차기 고 김대중 대통령 아, 예. 그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약자로 DJ를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자 여기까지 격전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선거에 관해서 좀 더 예능감을 살려서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부터. 또 저부터인가요? 이쪽에서 오른쪽은 이쪽. 네, 그러면 좌파 우파 나눠서 우파 쪽부터 하는 걸로. 뭐 제 희망사항이지만 어느 정도 현실을 좀 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서 아까 그 격전지로 대표적으로 세 곳이 나왔는데 노원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뜨고 있는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 그 어느 정도 효과를 받아서 안철수 의원이 다시 당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종로 같은 경우는 뭐 제 개인적인 약간 희망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이 오세훈 후보가 이제 그 여당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지만 약간 전체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 다음으로 좀 이제 여당의 새로운 또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나.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닌 새로운 이제 또 하나의 세력으로 떠오르지 않나 그런 느낌이 약간 들면서 그런 효과를 받아서 오세훈 후보가 약간 근소한 차이지만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뭐 대구 수성갑 같은 경우는 아까 뜸찬씨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여론조사에서도 한번 이제 김부겸 씨도 이제 승리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전체 의석에 대해서 설명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이 165석 정도, 그리고 국민의당이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선전하면서 25석,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05석 정도, 그리고 나머지 5석은 이제 뭐 정의당이나 무소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자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저는 뭐 비슷한 생각이지만 이제 노원병에서는 안철수 씨가 유력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전 다르게 종로에서 정세균 씨가 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진짜 여기는 뭐 여론조사가 이제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애매모호해졌기 때문에 꼭 열어봐야지만 알겠지만 그래도 전 정세균 씨 당선을 예상하고요. 그리고 김부겸 씨는 뭐 말 안 해도 뭐 이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석수는 한나라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180 안 되게 180 미만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당이 20석 못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105석 아래로 100석에서 102석에서 105석 그 사이 저는 예상합니다. 저는 MC의 권한으로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서신 남자답게. 가운데가 재밌네요. 저는 앞선 분들과 좀 다른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노원병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황창하 씨가 되기를 정말 원하지만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봐서 이준석 씨가 되지 않을까. 진짜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왜냐면 저는 이제 안철수 씨는 새 정치를 그렇게 자기가 프레임을 갖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그렇게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한, 심지어 차기 대권 주자로서 현 대통령 박근혜 씨와 그렇게 지지율 싸움을 했던 사람이 현 지역구에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 거품이 빠지지 않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노원병 자체가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고 또 교육열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하버드 출신의 이준석 씨, 그리고 젊은 피 확실히 거기다가 요번에 또 합리적인 보수 포지션을 딱 취하면서 유승민 씨에 대해서 거론 언급까지 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소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준석 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롭네요. 예, 종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역시 이 부분은 있어서 이제 상민 씨랑 약간 의견을 동의하는 게,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는 오세훈 씨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정세균 씨가 이겼으면은 개인적으로 정말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구 수성각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는 이미 결판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씨가 될 거라고 100% 예상하고요. 의석수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소망이 국민의당이 영석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비례대표도 6번 양보해서 비례대표 한 3번까지 최소 3번 3번에서 4번 정도 돼서 갔고 저는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아무래도 판정승을 할 것이다. 하지만 판정승이지만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패한 정도는 아닐 것이다. 나름 선방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 새누리가 한 160에서 162석 정도, 그다음에 더민주가 한 105석에서 108석 정도. 나머지는 이제 무소속과 정의당. 무소속의 비중을 한 아, 30석을 보시는 건가요? 개인적인 소망으로 국민의당이 아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 무소속 중에 누가 포함이 돼 있죠? 뭐 무소속 같은 경우는 유승민 씨도 있고요. 역시. 예, 저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유승민 소망을 씨가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고 이해찬 씨도 있고요. 예. 그렇죠. 뭐 네. 그렇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가볼까 그냥 제 희망을 얘기할까 했는데요. 저도 희망을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노원병에서는 저 또한 황창하 씨를 지지합니다만 안철수 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저만 이순석이군요. 종로는 앞에 두 분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정세균 씨가 이겼으면 좋겠고 이기실 겁니다. 대구 수성갑은 김부겸 씨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석수 얘기해 볼 건데요. 의석수 제가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걸겠습니다. 제가 가장 오차 범위가 크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한 분 뽑아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 드리세요? 개인적인 사비로 주시는 거죠? 네, 제 개인 사행성이 아니 대신에 만약에 제가 맞고 이분들이 틀리면 제일 틀린 분이 드릴 거예요. 네? 아니야. 예측 말해보겠습니다. 희망상에 많이 깔려 있는데요. 아마 들으시면 다른 분들 반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을 확률이 높습니다. 새누리 150. 좋습니다. 더민주 115. 어. 국민 25. 정의 5. 무소속 5 봅니다. 그러면은 이건 정확히 하셨네. 이렇게 하면은 야권의 승리인데요? 이번 정도는 하지만 무소속이 여권 분들이 많으니까 결국 과반은 여권이 가져가겠죠. 과반이 여권이 갖고 간다고 해도 현재 구도상으로 그렇죠. 115석을 차지한다면 더민주 혼자서 그러면은 야권의 승리고 여권의 패배죠. 네,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틀리면 선물 받아가시면 되고요. 무슨 선물 주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사실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안 보셨을까요? 연락 주세요. 유승민 씨가 보고 오신 거 아닌가요? 셰포라 유승민 기프트 카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남성 시청자들은 받으셔서 여자친구 주세요. 여자친구 없으면 어머니 드리면 되죠. 아니지. 여자친구가 없으시면 셰포라 가셔서 화장품 사셔서 바르세요. 꾸미고 나가세요. 여자친구 만드시면 됩니다. 저 나와 지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줄평 한 번씩 들어볼까요? 한대평 준비가 안 되는데 저쪽부터 하면 돼요. 준비 안 됐는데. 저만 준비했나요? 먼저 하시죠. 그럼 제가 네. 저 혼자만 준비했나 이번 보네요. 총선에 대한 한 줄평. 네, 그러면 제가 읽는 책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딱 읽는 책이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자병법 시계에 장자 지신 인용 없냐라고 써져 있습니다. 어렵다. 이게 어렵네요. 무슨 뜻이냐면 장수됨의 의미는 지혜, 신뢰, 어짐, 용기, 위엄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제 장수를 이제 국회의원에 빗대어서 이제 국회의원은 국정을 위한 지혜, 그리고 국민의 신뢰, 그리고 평등을 위한 인예, 그리고 옳고 틀림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스스로의 약속에 대한 엄함,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 주셨으면 좋은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이 다음으로 하시는 분은 굉장히 부담되게.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 한번 해도 되나요? 예. 네. 저 생각이 났어요. 방망. 아까 제가 좀 이렇게 저는 전체적인 그림보다 좀 이렇게 작은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세훈 후보가 종로에서 이기면은 그런 약간 희망을 좀 담아서 캐삭방한 오세훈 부캐 만들어서 만렙 찍다. 괜찮은데요?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도록 하죠. 네. 저는 공익 광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거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주로 저희 선후배 뭐 졸업하신 알lumni 분들이겠지만 사실 재외선거는 이미 끝났고요. 하지만 여러분 뭐 이제 내년에 대선도 있고 총선 지방선거 또 오니까요. 재보궐도 있고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옳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이쪽에서 공익 광고, 이쪽에서 매우 고전을 인용하고 손자병법. 저기에서 작은 그림을 그려서 저는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네요. 빅피처. 예, 빅픽처. 이중계 빅픽처. 네. 예. 고급지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누가 이기든 이번 총선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 총선을 보면 느끼는 거는 이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던 총선이 얼마나 있었을 것이며 사람들의 참여율이 이렇게 증가될 현재 여론조사로서는 역대 총선 중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총선이 어디 있을 것이며 이러면 점점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정리하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은 정치적 성숙을 위한 과도기적 상태다. 굉장히 라디오 스타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로 저희 시사에 읽어주는 남자들 첫 번째 방송을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방송이라서 좀 정신도 없고 급하게 준비하느라 좀 미흡했을 수도 있지만 또 게다가 이렇게 노래 소리도 들리고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시사 읽어주는 남자들 싱남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감사합니다.